오늘은 뉴스가 있나요? 그러면? 뉴스가 있죠. 예, 지금 영화계 쪽에 가장 큰 이슈라면 전주영화제가 목요일에 개봉해가지고요.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영화제가 정말 영화계의 가장 큰 네. 이슈인가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주영화제 저는 너무 사랑해요. 이번 전주영화제는요. 예. 특히 뭐가 있냐면 예. 아마 이제 영화 팬들이라면 한 번쯤 아니 이분들 한국에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감독님들이 계신데 감독님들이라고 했거든요. 예? 다르덴 형제. 대박. 네. 토리아 로키타라는 작품이 이번 전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단순하게 개막작으로서만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지금 내한을 해가지고 잠깐 다르덴 형제 한국에 온 적 있었나요? 부산 때 처음이에요. 왔었나?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대박이다. 이게 원래는요. 전주영화제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에요. 예. 한국에 오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20년에.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영화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을에 이제 온다라는 거를 일찍이 확정을 하고 왔는데 주말까지는 전주에서 이렇게 좀 그 활동을 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 팬들과도 만나는 시간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영화제 개막작이니까 개봉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직. 그 개봉은 이제 곧 이뤄지고요. 개막은 이 목요일에 개막작 선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요. 기자시사회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시사회를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 이게 보통 해외 영화 기자시사 하면 보통 그 해외 게스트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시사 하면서 끝나고 나서 다르덴 형제가 와가지고 또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다르덴 형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대중적인 감독은 아닌데 어때요? 허나운 평론가는 보신 다르덴 영화 어떤 거 제일 처음 보시고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내일을 위한 시간. 마리온 코티아르 나왔던 내일을 위한 시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다르덴 형제 영화를 얘기할 때 로제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로제타를 제일 처음 봤고 여전히 그쵸? 로제타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제 인생 최고의 다른 영화고 그렇구나. 그 소규모 작은 상영에서 옛날 90년대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서 보고 완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98년에 나왔고 한국에는 99년 정도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벨기에 10대 소녀가 그 집안이 너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10대잖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가 현실을 바꿀 수 있나?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로제타는 이 벨기에에도 상영이 된 후에 로제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0대들이 일을 했을 때 그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당하지 않게 로제타법을 벨기에 정부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영화 자체는 되게 다큐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아무런 어떤 그 감독이 특정한 감정을 증폭하거나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나면은 굉장히 격해지죠. 보는 사람이. 그렇죠. 감정이. 어떻게 저런 10대들이 저런 험한 상황에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제타도 그렇고 다르덴 형제 스타일이라는 것이 카메라가 인물에 바짝 붙어 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 따라했죠. 한국 영화에 그 카메라 워킹을 저는 한동안 그거를 뺨샷이라 불렀어요. 뺨샷. 그랬군요. 이게 정말 뺨을 때릴 것처럼 뺨이 딱 붙어 있어. 저래도 되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장편도 그렇고 특히 단편은 이렇게 영화제에서 출품하면 몇백 편씩 오잖아요. 보기 되게 힘든데 가령 그 당시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뺨샷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야, 안 봐도 돼. 왜냐하면 남의 것을 따라한다는 건 독창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 유행되는 걸 따라하면 특히 이제 창작을 지원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제 감점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주영화제가 지금 그게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뉴스냐라고 저에게 소개치셨잖아요. 감히 물어봤구나. 그러니까요. 다르덴이 오는데. 네, 다르덴 형제가 왔는데 감히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그 개막
대표작이 이제 다르덴 형제 작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예매를 하잖아요. 예. 예매표가 48,000석이었어요. 전주에서. 예. 근데 첫날에만 37,000석이 팔렸거든요. 그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까지 팔린 적이 없어요. 전주 영화제에서. 네. 그러니까 가장 전주 영화제가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예매율을 열자마자 예매 창구를 열자마자 가장 많은 표가 팔린 그런 이 해가 올해가 된 거죠. 대박 났네. 그렇죠. 대박 나세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 코로나 이전 같이 야외 이 무대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주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전주는 또 재밌는 게 영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가고 싶네요. 그렇죠. 아니 이 한때 정말 그 지자체별로 영화제 만드는 게 아주 그 유행처럼 돌았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초반에는 또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서 그렇죠. 명맥이 쭉 이어졌었는데 그게 참 그 시절을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혹은 지자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맞아요. 영화제 자체가 부침을 였고 그쵸. 인사 문제가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멀쩡하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어렵게 키운 영화제가 망가지기도 하고 맞아요. 어디 특정 짓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전주는 참 잘 지켜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좀 큰 영화제 축에 속하는 영화제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영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영화 기간 동안 영화의 거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영화제 기간 동안요, 그 안에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 매출이요, 1년 매출에 많게는 한 40% 정도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고,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훌륭한 지자체의 영화제를 만들어 놓고서 왜 거기 이제 그 숟가락을 올리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의 그 휘둘려서 진짜 그 이게 너무 처참하게 망가지는 꼴을 몇 번을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뭐 누가 그 이제 그거를 전통도 사라지고 명맥도 끊기고 이게 뭡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그 전주영화제가 2000년 이후로 올해가 23년째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른덴 형제가 왔다는 건 세계적인 감독이 왔다는 건 그 영화제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올해 이제 전주영화제가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멋있다. 전주영화제도 부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간에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그러면 살아남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그 찾아가고 있고, 특히요 그 전주영화제가 벌어지는 기간이 일종의 황금 연휴 기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금토 있죠. 또 5월 2일 노동자의 날 있죠. 어린이날 끼어 있죠. 이러니까 또 전주는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도 가서 보고 또 먹거리도 즐기고 이러면서 재밌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 또 볼 것 여러 가지 풍성한 영화제일 텐데 방금 이제 다르덴 그 형제의 신작 이외에 다른 또 주목할 만한 작품들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여기에요. 올해 이제 카파 40주년 특별전이라는 게 있어요. 카파가 뭐냐면 한국영화 아카데미인데요. 뭐 봉준호 감독도 실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단편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40주년 특별전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한 작품들을 다 상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긴 장편도 있고 단편도 있는데요. 뭐 가령 이재훈 배우가 나왔던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보여주고, 또 김태리 배우는 아가씨로 알려지기 전에 단편으로도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태리 배우가 출연했던 단편도 이 카파 40주년 특별전에서 소개가 되거든요. 이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나 또 감독님들이
거기에 이 GV라고 그래가지고 게스트 비지트인데요. 예, 영화가 상영이 되고 나서 이제 무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관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 영화제 재미는 뭐냐면 영화도 영화지만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영화를 보는 묘미도 있지만 실제로 영화에 참여했던 이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전주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제 GV가 재밌어요. 네네네. 저는 별로 이제 무대 위에 있는 감독이나 제작진한테 관심이 없고요. 평론가 이런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네네. 영화제 GV 할 때 이제 관객석에서 네네. 굉장히 특이한 질문들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아, 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고 개성 있는 질문들. 네. 예. 저분은 평단으로 저분을 보내야 된다.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질문하는 시간보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 근데 그냥 그런 거 지켜보는 게 재밌더라고. 네, 그런 것도 묘미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최근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줘야지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은 마이크를 전달하진 않고요. 채팅창을 열어서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를 혹시 가져다 주다가 접촉을 해가지고 감기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채팅? 네, 채팅창으로요.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채팅창으로 쓰게 되면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대에 나온 감독과 배우들은 직접 질문을 한 분하고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채팅창에 쓰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든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또 버릴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미리 걸을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네네. 오픈 채팅창. 그렇죠. 그렇군요. 파수꾼도 다시 볼 수 있고. 그렇죠. 파수꾼 다시 보고 싶다. 맞아요. 파수꾼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그럼요. 네, 이 파수꾼이 나온 이후에 신인 감독들의 영화라는 것은 정말 새롭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또 그런 영화이기도 했죠. 새롭고 강렬하고. 그렇죠. 잘 만들었지 사실.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고. 맞아요. 그때는 참 그런 반짝반짝한 영화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네, 그렇죠. 윤종빈 감독의 그 이제 장편 데뷔작. 맞아요. 부터 해서 물론 파수꾼이랑 좀 시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파수꾼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런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았던. 앞으로 또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2주의 신작 때 또 좋은 영화 나오면 소개해드려야죠. 그래야죠. 엔사 OTT의 오늘의 이 소개해주실 작품이 성난 사람들. 예, 원제는 비프입니다. 예. 네. 요거 며칠 전부터 자꾸 그 메인 화면에 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물론 올해는 뭐 지금 5월달이긴 하지만 반도 안 지났지만 그렇죠. 이 작품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게 긴가민가 하고 보게 되거든요. 예, 스티븐 연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스티븐 연이 나왔는데 봐주는 게 또 예인 것 같아서 딱 봤는데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0부작인데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스티븐 연이 잠깐. 근데 올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올해. 지난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올해 본 것 중에 최고란 뜻이세요? 올해 본 드라마 중엔 저는 비프가 가장 최고다. 정말? 네네네. 그래? 또 저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로튼토마토닷컴에 가게 되면 그 싱싱한 토마토 지수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로? 50% 이상이면 빨간 토마토, 50% 이하면 그 초록으로 돼서 아주 지득여져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못 만든 영화의 스크린에 이제 이게 아직 익지 않은 토마토를 던졌던 맞아요. 전통을 이어서. 근데 비프 같은 경우는 성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98%. 대박이다. 네. 그 정도면 대박이지. 엄청 재밌다는 거죠. 그래요. 스티븐 연이 그 신미한이 있네. 그렇죠. 스티븐 연 보게 되면 계속 좋은 작품 하잖아요. 워킹 데드 같은 경우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작품도 나왔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도 또 출연을 하고 계속 정말. 그렇죠. 뭐 미나리로 또 처음으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또 연기상 남자 후보에 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운이 좋다기보다는 애초에 신미한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내 흐름이 이제 소수자라든지 아시안계 쪽의 이야기를 이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성난 사람들을 만든 그 제작사가 어디냐면 A24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기 미드소마. 그렇죠. 미드소마 만들었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에번스 만들었죠. 미나리 만들었는데 제일 잘 나갔지 뭐. A24가요. 굉장히 재밌는 그 회사 설립 배경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오너들 있잖아요. 예. 오너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할리우드 시장을 그냥 재미로 분석을 한 거예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틈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틈새 시장이란 뭐냐면은 지금 A24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인가요? 뭐 그 그런 틈새 셈인데, 시장이? 그러니까 그 틈새가 뭐냐면 예. 할리우드 영화들은 보면 다 주류 백인 예. 남성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24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시안이나 스페니쉬나 이런 쪽, 그러니까 비주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문라이트도 A24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품상도 받고 흑인 성소수자.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진짜 좋아요. 일련의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하다. 월스트리트 사람이었어? 네네네. 그랬구나. 네네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신면이 밝았던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 성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븐 연이 출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장남인데.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 판매점에 갔다가 나오면서 주차된 자동차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엘리 웡이 연기한 인물이 있어요. 예. 에임이라고. 예. 지나가다가 급정거를 하게 돼요. 주인공 두 명이 만났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극 중에 스티븐 연이 화가 난 상황에서 아니 갑자기 내 차를 갑자기 멈추게 해? 난폭운전을 해?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뒤로 갈수록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근데 이게 단순하게 두 사람들이 막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추격전인가요? 추격전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뭐든 잘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이제 엘리 웡이 연기한 에이미라는 인물은 정말 자신이 그 유지하는 이 식물 사업을 잘해서 큰 돈에 팔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사는 게 지금 의미가 뭔가 자기 인생이 거예요. 너무 완벽해?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이 만났지만 실은 두 사람 다 인생에서 있어가지고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그 화풀이를 상대에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화풀이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커지지. 예, 가족까지 망치는 상황까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10부작을 끌고 가는데 사실 우리도 화가 나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가족끼리. 그렇죠. 보다가 어떤 순간에 저는 이게 내가 좀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할리우드 이제 영화 같은 경우 에브리싱 에브리 오레원스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이제 영화에서 아시아인들이 갖는 입체감 있는 캐릭터, 입체성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한 최근 몇 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유행이 일본 문화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좀 촌스러운 게 돼가지고 다른 쪽을 계속 찾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을 그 다룬 부분들은 실은 이제 그 검객 액션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전형화되면서 맞아요. 이게 너무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너무 지나간 유행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할리우드 내에 있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아시아 국가들을 찾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시아인 캐릭터 주인공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려드린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게 아시안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 공감할 수 있고 나도 저랬는데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엔사에서요 이 작품을 발표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전 세계 그러니까 비영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2위를 차지하도록 크게 인기를 모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이제 인기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시안이 등장한다 이게 아니라 아시안이 등장하더라도 전 세계에 퍼지는 또 통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처음에요 이 성난 사람들을 기획한 사람이 한국인인데요 이성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성진? 네네 처음 듣죠. NRG? 아니요. 잠깐만요. 언제적 얘기를? 아니요? 네, 아니고요. 그 데이브라는 미국 드라마에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를 했고 이제 A24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획을
거기다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총 감독이 돼가지고 총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서 거론하게 되는 작품들 중에 참 그 다양성이라는 미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작품 자체의 어떤 그렇죠. 재미, 완성도 이런 것일 텐데 이렇게 다 잡는 경우들이 그쵸. 더 많았으면 좋겠고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요즘에 그 똑같은 이 플랫폼 N사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모 이야기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이제 이야기가 비슷해요. 근데 단지 이제 아랍 쪽이야. 아 그렇군요. 주로 뭐 아시안 아니면은 유대계 이런 쪽을 주로 주목을 했다라면은 이 모 이야기라는 드라마에서는 이 미국의 이민으로 온 아랍인 인데 이제 젊은 친구고요. 어머니랑 같이 왔고 아버지는 이제 어떤 여러 모종의 사건에 얽매여서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 이민 스트레스가 2, 3세대들이 겪는 그 똑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가 그러네요. 세련되고 너무 흥겹고 재미있고. 그렇죠. 어지간한 90년대 시트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맞아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품이야 라는 말이 이거는 재미없는 작품이야. 맞아요. 예전엔 그랬죠. 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게 너무 싫은데 맞아요. 한동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극장 쪽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단순히 뭐 한국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쪽이 부진한 게 지금 OTT 소개해드리는 작품 보면 실제로 다양성으로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로도 잘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지 하나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 쪽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극장은 여전히 그 새로운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제 이 건건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사 OTT 지금 클레오파트라를 지금 이제 곧 내놓을 텐데, 그렇죠.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어찌됐든 자 우리 잠깐 노래 듣고 와야 되겠어요. 성난 사람들의 삽입된 곡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호나운 평론가님이 직접 영어 우리 드라마 성난 사람들 비프죠. 비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혹시 이 작품 관련해서 미처 아직 다루지 못한 시간대 그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추천도 좀 짧게 굵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 주요하게 출연한다라고 했지만 단순하게 한국계 미국인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에이미라고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은 이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베트남계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엘리 웡이라는 인물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이제 유명한 인물인데 우리에게는 이 성난 사람들 비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엘리 웡이 출연한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요. 엔사에서 또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아마 정서상 그렇죠. 아직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미국은 뭐 이제 워낙에 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또 장르이기도 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에서요, 이 엘리 웡이 만삭일 때 나와가지고 그 막 거의 경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펼쳐서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렇구만요. 이 성난 사람들 보시고 엘리 웡이라는 인물에게도 또 관심이 가신다면 그 스탠드업 코미디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재밌는 것들 추천해 주시는 것들을 다들 지금 빨리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조만간 그 전에 기억나세요?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작가 조합이 대규모로 파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왜 로스트 중간에 방영 중단되고 기억하시죠? 2007년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요번에 파업 더 크게 한답니다. 그런가요? 요번에 협상 결렬돼가지고 그 당시보다 더 큰 규모로 요번에도 꽤 장기간 동안 파업을 할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쇼들이 아마 당분간 다 중단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과거에 좀 기억을 되살려서 과거에 유행했던 또 드라마를 찾아봐야 되는 뭐 마인드 헌터라든지 너무 좋지. 그런 작품들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성난 사람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게 약간 10부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부작이고 완결된 형태이긴 해요. 이걸로 그냥 딱 이걸로 끝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또 인기가 많으니까 좀 추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완결된 형태로 끝났는데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예.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웃기긴 한데 그 인물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지.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난 사람들은 총 10부작인데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게 뭐 내 속에 울음이 산다. 그리고 마지막 회는 빛의 형상인데 이게 다 유명한 철학가나 예. 작가의 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회 빛의 형상은 이 칼용이 썼던 문장인데요. 예.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 어두움을 의식하면서 온다. 이게 이제 이 문장에서 가져온 이유가 예. 블랙 코미디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문장 그래?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코미디라는 면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웃긴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삶이 밝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슬픔을 알아야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도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빛의 형상이라는 게 이 드라마가 가진 그런 블랙 코미디 면을 굉장히 잘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제목 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들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재밌겠는데? 네. 쭉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